할머니가 키우다 몇 년 전 돌아가시고 엄마랑 둘이 살고 있었다. 평소 인사도 잘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너무 안타깝다. 아이는 무슨 죄냐? 2021년 7월 18일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의 한 마을에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올해 나이 16세 김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 어린 학생이 잔혹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야만 했을까요? 정말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우리가 이 사건에 더욱 가슴이 아픈 이유는 김군은 몇 번씩이나 세상에 신호를 보냈다는 점입니다. 18일 일요일 밤 10시 51분 112에 긴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한 이는 김군의 어머니.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들이 사망해 있었다는 전화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매우 잔혹한 현장을 보게 됩니다. 김군은 청테이프로 손과 발, 입 등이 결박되어 있었고 얼굴 및 신체 곳곳이 멍투성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핸드폰 2대는 부서진 채 널브러져 있었고 피해자인 김군이 고통을 표현한 듯 바닥 매트가 모두 찢어진 상황이었으며 집안 곳곳에는 식용유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거만이의 1차 구두 속에는 경부압박 질식사, 집에 있던 끈 같은 도구로 목을 졸라 사망한 명백한 타살의 정황이라는 것입니다. 김군은 그날 언제 이런 피해를 입었던 걸까요? 사건 당일 18일 오후 2시 15분 김군의 어머니는 아들과 통화를 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지금 밥을 먹고 있다라는 그 아들의 목소리가 마지막이었죠. 오후 4시쯤 전화를 했을 땐 이미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 15분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끔찍한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어린 학생에게 어떤 원한이 있길래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김군의 어머니는 바로 한 남자를 지목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범인이다. 김군의 집에 설치된 2대의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오후 3시 16분 남성 2명이 집의 뒷담벼락을 통해 2층 다락방으로 침입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들 중 한 남성은 25분 뒤에 나왔고 나머지 남성은 2시간 30분 후인 오후 6시 8분경 집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도주 경로에 있는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역추적을 해본 결과 새벽 12시 40분 제주시에서 용의자 46세 김신남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물론 범인은 2명이었습니다. 나머지 1명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죠. 나이 48세 백광석이었습니다. 경찰은 김신남에게 백광석의 행적과 범행 내용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런데 김신남은 뻔뻔하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택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보여주자 뒤늦게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걸 인정합니다. 범행에 사용했던 장갑을 인근 클린하우스에 버리고 차를 타고 함께 도주했으며 백광석은 중간에 내려 도망쳐 자기는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7월 19일 오후 7시 26분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백광석을 검거합니다. 주범 백광석, 공범 김신남. 도대체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백광석은 2년 전부터 김군의 어머니와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로 있었습니다. 김군이 사망한 이 집에서 백광석, 그리고 백광석의 자식, 그리고 김군의 어머니, 김군 총 4명이 함께 살고 있었죠. 동거한 2년간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5월 초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김군의 어머니가 식당을 열고 외부 활동이 잦아지기 시작하자 식당의 CCTV를 감시하며 의처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의처증은 폭력으로 발전해 목을 조르고 그리고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을 하기 시작하지요. 김군에겐 직접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우는 건 다 네 탓이다. 너는 참 쓸모없는 새끼다. 라는 등의 욕설 및 폭언을 마구잡이로 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폭행, 협박, 위협, 흉기를 들고 집에 찾아와 협박까지 일삼았습니다. 이 피해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는 당시 상황의 증언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김군의 어머니는 백 씨에게 계속 감시를 당하며 6월 한 달 동안만 해도 휴대폰 5대를 전부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들어와 핸드폰을 전부 부셔버린 것이죠. 몰래 집에 들어와서는 안방에 있는 옷을 가져가 출근을 못하게 막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상황만 봤을 땐 백 씨는 김군의 어머니에 대한 원한이 강했습니다. 헌데 백 씨가 범행 대상으로 삼은 건 김군이었지요. 범행 당시 뒷문을 이용해 집에 침입했고 일요일 낮 시간 김군의 어머니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얼마 전까지 살았던 집 안이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를 매우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서 일각에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 타격을 주고 싶어 했던 사람이 김군의 어머니였다. 정식적 타격을 제대로 줄 수 있는 건 아들 김군을 죽여야 가장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라고 판단해 출근 패턴을 잘 알고 있으니 식당에서 일할 시간에 그리고 퇴근을 늦게 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집에 침입해 아들을 죽였다라는 추측이었죠. 김군도, 김군의 어머니도 이런 끔찍한 피해, 물론 이 정도까지 상상할 수는 없었지만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김군은 그때 당시에도 어머니를 위로하고 안심시켰습니다. 실제로 7월 2일 새벽 김군의 어머니가 백 씨에게 목졸림을 당해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도 김군은 어머니 곁에 있으며 함께 경찰서도 갔었습니다. 결국 이에 분노했던 백광석은 김군을 죽이겠다, 그 이후 너도 죽이겠다라며 어머니를 위협하기까지 했었죠. 검거된 백광석은 김군을 살해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당신이라고 불러서 평상시에 적개심이 강했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폭력이 있었다, 위협이 있었다. 그럼 도움 요청을 분명히 한 것 같은데 왜 그 도움 요청에 대해서 피드백이 없었을까? 매우 충격적이게도 피해자 김군을 살릴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많았습니다. 반복되는 말을 싫어하지만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엔 누군가의 변명, 누군가의 책임 회피, 누군가의 허술한 대처가 있었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으시는 그 내용은 2021년 현재 발생했던 말도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문제, 불신입니다. 죽이겠다 협박. 그때만 해도 어머니를 위로하며 걱정 말라 안심시켰던 김군. 2021년 5월 가정폭력도 있었고 집안에서 TV도 부서지고 컴퓨터도 전부 부서졌습니다. 그때 김군은 휴대폰으로 이 모든 과정을 촬영하고 산산조각난 유리 조각까지 비닐봉지에 모두 담아 수사 기록용으로 제출합니다. 7월 2일 김군의 어머니가 목졸림 즉 살해 위협을 당했다며 112에 직접 신고를 했고 7월 3일 자택 외부에 있는 LP가스 호스가 날카로운 도구로 인해 잘려있다며 다시 한번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7월 5일에는 옥상에 백광석이 와있다 라고 얘기하며 경찰에 도움 요청까지 했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토대로 7월 5일 경찰은 신변보호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신변보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주택의 앞뒤로 CCTV를 2대를 설치했고 그 이후 32회에 걸쳐 순찰을 실시했죠. 물론 이 CCTV는
실시간 감시용이 아닙니다. 신고자가 확인할 수 있는 녹화용. 물론 실시간 확인이 아니다라는 걸로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할 수 있는 데선 이런 방식을 취했던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버튼을 누르면 근처에 있는 경찰 112 상황실과 담당 경찰관에게 즉시 연락이 가는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 제주경찰은 재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전부 보도된 내용으로서 경찰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했구나 라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어떻게 하겠어. 나름 노력을 한 거지. 그런데 말이죠. 확인 결과 스마트워치는 있었습니다. 즉 거짓말입니다. CCTV 설치에 주력을 하다 보니 스마트워치 지급에 소홀했다라며 말을 바꿔버리죠. 되게 어이없는 말인 겁니다. 제가 이게 왜 어이없다라는 표현을 들어드린 거냐면 CCTV를 설치한 것도요. 7월 5일 신변보호심의위원회가 열려지고 한 번에 설치한 게 아니라 7월 8일에는 뒤쪽에 7월 16일에는 출입구 쪽에 이렇게 나누어서 설치했습니다. 한 번에 해서 급해서 못 찾았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나눠서 했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처럼 들리죠. 물론 스마트워치가 있었다라면 김군이 살 수 있었다라는 인과관계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었죠. 하지만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일말의 가능성조차도 경찰은 거짓말로 일관했고 이전의 955에 대해서도 방관했다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경찰의 이상한 대처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하는 피해자의 신고 접수가 누구로 되어 있었나요? 김군의 어머니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군의 어머니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확인하고 있던 상태, 즉 김군 자체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에 대해선 파악된 바가 없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군의 어머니에 대한 보호가 훨씬 더 강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지요. 통상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전과를 모두 다 확인하면서 심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다. 일단 해당 사건, 들어온 사건 자체가 김군의 어머니에 대한 가정폭력과 관련된 부분이라 그걸 놓고 신변보호와 그 수위를 결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김군을 따로 보호하지 않았다라는 경찰의 답변이지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건데요. 백광석은 과거 헤어진 연인 상대로 수차례 보복 범죄를 저지른 전과범입니다. 무려 전과 10범이었죠. 2003년 이별 통보를 했던 자신의 애인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2010년 같은 여성을 또 찾아가 살해 위협으로 폭력적 행동을 해 2011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게 되지요. 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형 아닙니다. 밖에 나와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릅니다. 새롭게 사귄 연인이 헤어지자라는 이별 통보를 하자 흉기와 끈을 들고 가 살해 위협 협박을 합니다. 결국 이게 문제가 되어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했죠. 물론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이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 큰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건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기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 가정폭력 살인을 저지를 거야 예측할 수 없을 수 있지요. 하지만 이 경우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전에 같은 일들이 있었죠. 과거에 이런 끔찍한 일, 보복 범죄를 계속 저질렀다는 걸 경찰이 확인을 제대로만 했더라도 이렇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예고된 세 번째 피해자였죠. 하지만 이걸 그냥 방관한 겁니다. 세 번째 문제점.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바로 신상 공개 관련 문제입니다.
경찰은 최초 피해자 둘의 신상 공개를 두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뉜 문제였거든요. 10대 청소년을 살해한 죄질은 분명 나빠 공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데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충족이 되냐 안 되냐가 나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총 4가지의 기준이 붙게 되는데요. 첫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것. 둘째, 피의자, 즉 범인이죠. 범인이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셋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로 할 것. 넷째, 피의자, 즉 범인이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 이 4가지의 문제 중에 이상하게 보고 있던 부분이 바로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 이 부분이 내부에서 의견이 갈린 겁니다. 이별을 통보해 앙심을 품어 범죄를 저지른 것. 그리고 계획적인 범죄로 피해자를 특정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재범 우려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게 경찰 내부의 의견이었죠. 반면 공개해야 된다에 대한 입장은 추후 비슷한 범행을 또 저지를 수 있다. 봐봐라. 그 전에도 그랬다. 그 전에도 자신과 헤어지는 사람을 계속 공격하려고 했다. 이건 분명 가능한 시나리오다. 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경찰은 7월 2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 않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범행수법의 잔인성 그리고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사진을 공개하고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을 불과 며칠 만에 번복합니다. 26일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획 범죄의 증거를 추가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수사 과정 중에 공모관계 및 계획 범죄에 대한 증거가 드러났고, 그리고 그 내용을 봤을 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신상 공개를 결정한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느낌이신가요? 정말 그 이유 때문일까요? 저희는 이것도 한번 같이 살펴볼 겁니다. 정말 무언가 명확한 증거가 나와서 바꾼 것인지, 그 증거 하나의 차이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안 하고를 결정 지을 만큼인지 말이죠. 실제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신상을 공개하라. 국민적 비난 여론이 거세지기 시작하자 결국 번복을 했다. 그건 우리에겐 불신이라는 것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상 공개 회부의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한데 그걸 애매모호하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는 눈치를 보고 있다. 언론의 눈치. 우리 국민의 비난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 그거에 따라서 신상 공개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한다는 게 또다시 보여진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반복적인 보복 범죄를 저질렀던 전과 10범, 피해자는 미성년자, 이거보다 잔혹한 범행을 도대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유족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신을 토막살인해야지만 끔찍한 거냐. 네 번째, 백광석을 잡을 기회는 존재했습니다. 이게 더 많은 분노를 일으키는 이유기도 하죠. 정확히 표현하자면 많이 감춰진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백광석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상태였지만 2021년 7월 초의 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입건하며 100m 이내 접근 금지 2호,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접근 금지 3호, 긴급 임시 조치를 취했지요. 다만 신고 당시에 백광석이 도주해버립니다. 즉 신병 확보를 못하고 시간을 그냥 두고 있던 상황이었죠. 수사 상황을 피하고 있던 백광석은 18일 오후 3시 지인과 함께 이 장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김군을 살해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점들, 사건을 발생시켰고 유족에겐 끔찍한 고통을, 우리에겐 분노와 불신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불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수사가 얼마나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이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재판 싸움이죠. 백광석은 우발적 범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신남은 나는 몰랐어요. 난 죽이는데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냥 도와달라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공동정범이냐 아니면 방조범이냐, 이걸로 또 형량이 바뀌죠. 이들은 형량을 내리기 위해 또다시 다른 싸움을 시작할 겁니다. 백씨는 안에 들어가 김군과 대화를 나누다가 신체적인 걸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실수로 목 부위를 압박해 숨지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초에 죽일 마음이 없었다.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홍범 김신남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한테 백씨가 와서 혼자 제압하는 게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 그래 따라간 거예요. 큰 사단이 나겠다 하고나 생각을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상황이 이상한 점들이 많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을 때 2명의 남자가 침입했고 1명은 30분 뒤, 1명은 2시간 반 뒤에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30분 정도 후에 나왔던 사람이 바로 김신남입니다. 그런데 백씨는 안에서 약 2시간 반을 머물렀죠. 범행 직후 현장 곳곳에 식용유를 뿌리며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별다른 걸 안 하고 현장에 그냥 있었다, 생각만 하다 나왔다, 계속 진술을 애매모호하게만 합니다. 전문가들은 혹시 기다리다가 김군의 어머니도 살해할 목적이 아니었을까라고 의심을 하고 있죠. 하지만 경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획범죄다. 자신있다. 혐의 입증에 대해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둘이 최초 김군을 결박했던 청테이프를 집 안에서 찾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철물점에서 구매했다. 그걸 확인했고 범행 이틀 전이었던 16일과 17일 주택 인근에서 CCTV를 확인했다는 점, 그리고 김신남이 백광석을 도운 이유는 둘 사이에 있었던 600만 원의 채무관계 문제 때문에 도왔다는 점, 핸드폰을 포렌식으로 복원해본 결과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공모 정황이 보였다는 점, 이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계획범죄가 확실하다고 경찰은 자부합니다. 이제 검찰로 넘어가 세상의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우린 그동안 많이 봤습니다. 경찰은 자부했지만 막상 재판에 들어갔을 땐 그 핵심 쟁점이 어긋나는 경우들. 정말 이 사건이 계획범죄가 될까요? 충분한 증거가 만들어진 게 맞을까요? 만약 이 안에서도 무언가 허술했거나 무언가 놓친 게 있어서 결국에 누군가의 계획범죄는 우발범행으로 바뀌고 누군가의 공동범죄는 방조 혐의로 바뀌는 그런 일이 발생되진 않을까요? 백광석, 김신남, 이들을 세상에 내놓은 건 누구일까요? 막을 수 있었지만 막지 못한 건 누구였을까요? 하지만 그들 중 그 누구도 죄송하다, 미안하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우리가 바빠서 그랬다.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다. 꽃다운 아이의 하늘의 별이 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뒷이야기에서 마저 하지 못한 나머지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한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때문입니다. 우발범행을 엄청나게 주장을 할 건데요. 우발범행을 주장하게 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범행 도구를 준비해가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거든요. 범행 도구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면
이 집에 2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집안에 뭐 있는지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획적인 범죄라고 많이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는 2층을 노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2층을 노리고 들어갔다는 건 그 일요일날 다락방 2층이 공부방이었다고 해요. 김군이 공부하던 곳인데 그곳으로 직접 침입을 했다는 걸 보면 아예 노리고 들어갔다라고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너무 범죄의 경험치가 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잔인한 거죠. 그래서 사실 계획범죄라는 게 우리가 봐도 심중으로 많이 있지만 이게 정말 증거로서 입증이 될지 안 될지를 정말 모르겠어요. 왜냐면 경찰 믿어야죠. 뭐 수사 잘 됐겠죠. 근데 이게 불신이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이 앞에 있는 것들이 너무 거짓말도 많고 잘못된 것도 너무 많고 막을 수 있었는데 사건이 발생된 거라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준비된 피해자, 준비된 유족은 없다고. 누구에게도 우리에게 발생되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건 내용에 대해 경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그거에 대해 비판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 물론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믿어야죠. 전체 조직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미꾸라지 같은 경찰들이 자꾸 이상한 일을 저지르게 됐을 때 전체적인 조직이 욕을 먹게 되고 거기에 대한 불신이 강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중들이 불신을 많이 갖게 된 이유도 만들어낸 결과인 거예요. 진짜로 이 모든 상황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참 안타까워요. 스마트워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말 살았을까? 아니 그걸 왜 우리가 얘기해야 될까? 없을 수 있죠. 재고가 없어 그랬다 쳐요. 아쉽죠. 왜 재고 확보 안 했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왜 그걸 거짓말을 하냐고요.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든 거짓말하려고 어떻게든 그때 상황을 막아보려고 하다가 결국 일이 커진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선 또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나중에 나온 이야기인데 식용유를 뿌려놓은 이유가 불을 질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라고 백광석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식용유가 불에 붙어라고 하실 수 있지만 식용유가 불에 붙는다고 해요. 잘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여기 집 자체가 약간 목조예요. 이제 주택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아파트 건물 같은 게 아니라서 아마 이제 그런 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오랜 시간 있다 나온 이유가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조금 다르게 좀 보고 싶은 부분이 어떤 게 좀 있었냐면 백광석이 몸이 되게 안 좋대요. 뭐 이게 지금 나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백광석이 수사를 받다 막 피를 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간 상태가 되게 안 좋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간이 이제 거의 정상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몸이 되게 안 좋은 상태인데 병원도 다니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평상시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사건 발생 당시에는 음주를 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극단적이고 충동적인 선택을 해요. 이것도 이제 외부에 한번 나왔던 건데 유치장에서 자해 소동을 벌여요. 이게 벽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부딪히면서 자해 소동을 벌여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이제 꼬매고 다시 들어왔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사건도 우리가 얘기하는 옛날부터 많이 봐왔던 그 스토킹 범죄 있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런 이별 범죄라고 하잖아요. 헤어짐의 끝을 이런 보복 범죄의 행위로 표출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예전부터도 그랬고 이제 그런 케이스라서 재범 우려에 대한 부분은 매우 높은 케이스가 맞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이슈가 매우 큰 부분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사실 이거.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내부에서 얘기들도 나오고는 있어요. 형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가 중간에 넣을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께 이제 그 뒷이야기에서 나왔던 상황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전해서 드린 거죠. 그리고 신상공개가 됐죠. 신상공개가 되고요. 검찰로 송치될 때
기자들 앞에 섰어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게 다예요. 얼굴 안 깠어요. 자, 얼굴 안 깠는데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코로나 이슈의 문제 때문에 방역 수칙의 문제도 있고 자발적 의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는 걸 강제로 할 수 없어요. 경찰에서는. 이것도 또 이제 인권 침해라고 해서 또 가만히 안 있을 문제라서 또 이제 어디선가 이제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갈 때 이제 우리는 포토라인을 세워서 얼굴을 신상공개가 통과되면 거기서 공개해요. 이게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게 신상공개가 검찰 단계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는 얼굴을 못 봐요. 이게 경찰 단계에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이게 공개 요청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 우리한테 얼굴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제 송치할 때 보니까. 근데 여러분이 보시는 이 두 사진, 이 얼굴은 대부분 주민등록증 사진이나 아니면 운전면허증 사진이에요. 제가 옛날에도 이런 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얼굴하고 많이 다른 케이스들이 많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가 좀 그랬냐면 마스크 때문인 거는 알아요. 저도 알겠는데 신상공개 통과됐으면 난 모자를 왜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방역 수칙의 문제 때문에 마스크 썼다는 건 나도 알겠어.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 그건 100번 1000번 알겠는데 모자 쓰고 풍문을 쓰고 이러고 있는 걸 왜 나는 저게 신상 공개가 통과됐다라는 건 얼굴이 공개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얼굴 못 봐서 이거 뭐랑 똑같냐면요, 여러분. 검거됐을 때 모습하고 똑같아요. 검거돼서 처음 들어올 때 있죠. 이 모습이거든요. 그냥 이 모습 또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자를 왜 씌워놨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물론 내가 소시민이어서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뭐 그렇게 뭐 배움이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저는 완전히 소시민이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인권 중요하죠. 알아요. 근데 이건 신상공개가 통과됐잖아요. 신상공개가 통과가 됐다는 건 흉악범이라는 얘기고 그렇게 공개가 돼야 된다라고 국민이 알 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신상공개가 명확하게 나온 거라면 포토존 안에 섰을 때는 저는 얼굴을 들고 얼굴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머그샷이거든요. 외국에서 얘기하는. 외국은 머그샷이 아예 대놓고 나오긴 하지만 머그샷으로 공개를 할 거면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또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신상공개와 관련해가지고 기준이 되게 애매해요. 진짜 애매하다는 건 저는 이거 죄송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사실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너무 비판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할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시민의 의견인데 우리나라 있잖아요. 신상공개 기준 진짜 애매해요. 난 진짜 모르겠어. 이걸 번복하는 것도 어이가 없고요. 번복하는 이유도 사실 어이가 없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걸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계획범죄 정황 증거가 나타났다고 경찰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거 만약에 재판 넘어가서 계획범죄 입증 안 되면 어쩔 거야? 그리고 계획범죄가 입증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청테이프 샀다는 거거든. 청테이프가 사람을 살해했다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지금 되지 있지 않는 상황이잖아. 이거 어떻게 될 거야 나중에. 이거 뭔 문제 생기라고. 그러니까 신상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거랑 신상공개가 됐다라는 얘기랑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문제가 그럼 경찰도 처음에 검거했을 때 우발범행으로 봤다는 얘기네? 처음에 신상공개 고민할 때는 우발범행인갑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계획범죄네 라고 말을 바꿨다. 아니에요. 처음부터 계획범죄로 봤어요 경찰은.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우발이냐 계획이냐가 뭐가 중요하냐고. 이거 보복범죄잖아. 보복범죄는 재판 판결에도 살인에서도 살인의 동기에서도 보복범죄는 가중처벌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센 거야. 거기다 미성년자잖아요. 이거는 계획이고 우발이고 나발이고 떠나서 이거는 일단 범죄 형량이 높아지는 범죄 죄명이거든요. 보복이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하나도 지금 안 맞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난 그래서 되게 얼탱이가 없어요. 저게 진짜 말이야 뭐야? 저게 진짜 맞는 얘기야? 소시민. 제 얘기가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붙일게요. 외국법이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에요. 외국은 머그샷이라고 해서 그냥 딱 보여줘요. 어떤 기준치를 깔아놔요. 우리나라보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몇 급 이상의 살인, 어떤 범죄의 키워드 안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그냥 얼굴 까요 그냥.
머그샷의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거 지금 사진이야. 이렇게 많이 보셨죠, 이런 거. 뭐 우리가 얘기하는 라이센스 사진 그딴 거 아니에요. 그냥 진짜 이러고 찍어요. 당시 딱 그 모습. 이거 있잖아. 이걸 찍게 돼 있어요. 머그샷을. 이게 공개가 되는 거고, 그뿐만이 아니라 재판 내역도 공개가 돼요. 공개 재판도 외국은 많아서 로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법정 재판하고 있는 거 나오는 그런 영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모자이크 안 깔아요. 그냥 다 보여주잖아. 그 머그샷 그냥 얼굴 다 까고 다 보여주거든요. 제가 인권이라고 얘기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왜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인권은 없는 거야?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인권은 왜 생각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신상공개를 했다라는 문제에 대한 부분을 보면 흉악범이고, 그리고 이걸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고 얼마나 잔혹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자라는 범죄 예방 차원, 보복범죄 끔찍하네, 이별이 왜 살인으로 가냐, 보복범죄, 이별살인, 끔찍하다,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고 너무 잔혹하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머그샷 공개 안 한다고요? 고유정은 왜 깠어요, 그러면? 고유정은 우연인 거지. 기자가 우연히 거기 들어오는 거 탁 찍어. 고유정 머그샷 나와요. 여러분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고유정은 경찰서 여러분 그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맨날 나오는 사진. 그 유치장 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거 조사받으러 갈 때 축 하고 나오는 그 사진이 찍혔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고유정 같은 경우는, 고유정 이거 똑같이 제주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유정도 제주니까. 고유정 이게 나왔어요. 아예 전면으로 그 실제 얼굴이 안 나왔다고. 우린 모른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기준도 안 맞고 앞뒤도 안 맞고 모르겠어요. 이게 자기들도 말을 자꾸 이상하게 하니까 보는 사람도 답답한 건데, 저는 이걸 제가 19일날 내용을 이제 기자님께 전달을 받고서 보다가 신상공개 안 연대요. 난 신상공개 안 연다라는 게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왜 안 하지? 근데 뭐 우발 범행, 뭐 범행수법이 잔인하지 않아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 뭐지? 근데 이거 보복범죄 아닌가? 보복범죄에다가 미성년자가 사망했는데 맞나? 별 생각을 다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론이 들끓었죠. 바로 말을 바꾼다는 걸, 이제 다시 그걸 내가 제일 충격적인 걸 얘기해줄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심의위원회가 거부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심의위원회 열까 말까였었어요. 심의위원회를 열까 말까를 경찰이 하지 말자 이렇게 했다가, 두 번째는 심의위원회를 열자, 판단은 심의위원회가 하겠지 라고 떠넘겼어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하자 해서 공개가 된 거거든 지금 이거.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차이를 잡자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계획범죄 정황 증거가 나와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는 개소리예요. 정확히 말을 하자면 신상 공개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지,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열지 말지 고민을 해봤는데, 심의위원회에 물어볼지 말지를 고민하다가 계획범죄 정황 증거가 나오니까 심의위원회한테 물어보려고요 라고 얘기를 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진짜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 자꾸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뭔데? 이게 왜 그러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건 진짜 너무 심각하다 싶을 만큼 답답한 내용이에요.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불신이죠. 불신이 커지고 이게 뭐야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뭐 보시는 여러분들도 저도 그러니까, 제가 사실 최대한 방송에서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전달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었어요. 방송 초창기엔 좀 그랬었는데, 좀 오면서는 최대한 중립적인 내용으로 최대한 전달을,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달을 해보자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려고 했는데 완벽하진 않겠죠. 근데 이런 사건이 진짜 그게 안 돼요. 저 스스로가 아무리 머리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쪽을 쉴드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쪽의 입장을 100번 1000번 이해해보려고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모르는 뭔가 그 안에 복잡한 과정이 있나를 생각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서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걸 보고 전 또다시 느꼈어요. 우리나라의 신상 공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여론을 탄다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조용하면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난리가 나면 해요. 제 머릿속에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제 머릿속에 지나간 그 끔찍한 흉악범들 신상 공개 안 됐어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언론에 이슈를 안 받았어요. 그냥 그때 하도 다른 큰 사건들이 있어서 그런 사건들이 묻히고 지나가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휘시하고 지나갔어요. 하고 사건의 경중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도적으로도 명확히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또 하나 드릴게요. 얼마 전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경찰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것. 네,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불신에 대한 문제가 왜 생길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건 진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지에 대해서. 소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신상 공개요. 포털 사이트에 올려야 되고요. 유튜버나 기자님들한테 얘기해서 어떻게든 이슈몰이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흉악범에 대한 내용은 아무도 몰라요. 피해자만, 유족만 떠들어야 돼요. 계속 봐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방송으로 만들어지는 내용들은 대부분 유족분들이 억울하시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만들어지는 방송들이 많으니까. 사건 쪽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기다리세요. 뭐 사건 내용을 다 전달할 필요는 없으니까 기다리세요. 그 다음이 뭐냐면 재판 가서 공소장 보세요. 그러니까 검찰 거 보라고. 경찰 거 보지 말고 검찰로 넘겼으니까 검찰 재판 가서 보라고. 수사 내용.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태까지 만나뵀던 분들 중에 유족분들 관련인데요. 살인사건 얘기하는 거 다른 건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살인사건 가족 그 유족분들 보면 사건 내용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자발적으로 다니시면서 막 정보 수집을 하시는 게 아닌 이상은 실질적으로 많이 모르세요. 가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서 재판에 가서 거기서 내용을 들어야 돼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저런 일이 있었다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오다 보니까 저희한테 방송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방송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게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만들어지는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100을 잘해도 5가 잘못하면 그 5가 방송에 나와서 와 하고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불신도가 강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진짜 나중에는 다 그렇게 돼요. 기다리세요. 진짜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없어져요. 뭐지?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뭐지? 이런 식이에요. 저도 머릿속에 지나가는 많은 유족분들이 계세요. 저희하고 얘기할 때. 제가 뭐 도움을 드릴 수도 없지만 얘기를 많이 나눴던 그분들이 똑같이 하셨던 말씀이세요. 그거.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이 사건도 사실 우리 스토킹 범죄, 이별 범죄 많이 봤어요. 뭐 한두 번 봤어요. 계속 있었지. 스토킹 처벌법 통과된다고 하고 있고 준비 좀 있으면 이제 시행이네요. 얘기를 했는데 잡지 않고 두었고, 얘기를 했는데서 막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보호 안 했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냥 설치하고 다른 거 주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고, 제대로 보호해야 된다고 판단할 때도 얘가 지금 되게 위험한 애다라는 걸 그 전에 이미 전과가 존재했던 사람임에도, 똑같은 동종 범죄로 전과가 존재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했다는 것도 참 신기해요. 그 보통 머리에서 나올 수는 어렵잖아. 아니 내가 정말 상식적으로 내가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만약 경찰인데 제보를 접수를 받아서 수사하는데 그 용의자에 대해서 이제 그 범죄 폭력에 의해서 확인해봤더니 얘가 동종 범죄 전과가 있어. 위협을 가했던 적이 있어. 그럼 얘는 되게 위험한 새끼잖아. 또 저지른 거 아니야. 집행유예 선고도 받았고 실형도 선고 받았고 되게 위험한 새끼인데 또 그러네? 범죄는 진화하잖아. 그럼 이거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본 것 같다요. 뇌피셜 안 본 것 같다요. 그냥 너 왜 그런 뇌피셜 막 날려? 스마트워치도 처음에는 없었다며. 근데 나중에 있었는데 뻥친 거잖아. 그냥 혹시 뻥치셨을까봐 하는 얘기예요. 난 안 봤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게 불신이란 얘기예요.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